당신 엄마 같은 시골 사람은 소파에서 자는 것도 감지덕지야. 그 흙내로 우리 집 바닥 더럽히지 말라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은성입니다.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지내시는 걸 맞겠답시고 남편 박민석이 밤새 중고 장터를 뒤져 사온 폐지 박스와 낡아빠진 가구들로 작은 방을 가득 채우는 꼴을 봤을 때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넸죠. 그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아휴, 집에 짐이 너무 많아서 둘 데가 없네. 장모님 오시면 거실에서 주무셔야겠다.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들이닥쳤을 때 박민석은 제가 을에 그렇듯 현모양처처럼 나서서 이 난장판을 수습해 줄 거라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꺼낸 건 붉은색 등기권리증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걸 보는 건 꽤 볼만한 구경거리였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거운 검은색 고무 벨트가 강마루 바닥을 긁으며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칠판을 손톱으로 벅벅 긁어대는 듯한 그 날카로운 소음은 한은성의 고막을 찌를 듯 파고들었습니다. 헉헉, 이제 다 들어갔어? 여보, 조금만 기다려. 금방 끝나. 박민석은 양손으로 무릎을 짚은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영어 단어가 프린팅된 싸구려 회색 맨투맨 티셔츠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등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 위로 척추뼈가 구부러진 라인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헝클어진 구레나룻을 타고 흐른 땀방울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며 짙은 얼룩을 남겼습니다. 은성은 거실과 복도의 경계선에 서서 손에 든 유리 물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끝이 하얗게 질려 핏기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컵 속의 물도 불안하게 일렁거렸습니다. 그날은 10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값비싼 베이지색 소파를 비추고 있었지만 집안 공기는 퀴퀴한 고무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모터가 타버려 3년째 방치되어 있던 이 고물 러닝머신은 집안 가장 구석진 곳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작은 방 입구를 가로막으며 마치 죽은 괴수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손님 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완전히 봉쇄해버린 채 말이죠. 민석 씨. 은성의 목소리는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목구멍에 모래알이라도 낀 듯 까끌까끌했습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억누르며 간신히 성대를 울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러닝머신 다음 주에 대형 폐기물로 신고해서 버리기로 했잖아. 박민석이 허리를 펴며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그가 뒤를 돌아보며 지은 표정은 은성이 가장 잘 아는 비굴한 웃음 뒤에 얄팍한 계산이 깔린 그 특유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버리긴 왜 버려, 아깝게. 방금 내가 검색해봤는데 모터만 갈면 쓸 수 있대. 당신도 알잖아. 나 요즘 운동 좀 하려고 했던 거. 그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다시 몸을 돌려 러닝머신의 육중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목에 핏대를 세우며 짐승 같은 기합을 내질렀습니다. 으라차차.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러닝머신이 기어이 작은 방 안으로 구겨져 들어갔습니다. 본래 옅은 노란색 층구로 화사하게 꾸며져 있던 넓고 쾌적했던 작은 방은 이제 쓰레기장이나 다름없는 몰골로 변해 있었습니다. 은성의 시선이 남편의 넓은 어깨 너머로 그 방을 훑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박민석은 마치 근면 성실한 일개미처럼 집안의 온갖 잡동사니를 그 방으로 실어날랐습니다. 베란다에 있던 철진한 겨울옷이 담긴 거대한 리빙박스 4개, 작년 캠핑 이후 한 번도 세탁하지 않아 곰팡이가 핀 텐트, 심지어 회사 송년회 경품으로 받았다며 포장도 뜯지 않고 방치했던 폐타이어 4짝까지. 검은 고무 냄새를 풍기는 타이어들이 손님용 침대 위에 층층이 쌓여 하얀 베개를 짓누르고 있는 모습은
마치 누군가가 아기를 가지고 꾸며놓은 지저분한 농담 같았습니다. 자, 밭 속 들어갔네. 박민석은 손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어내며 발 디딜 틈조차 없이 꽉 들어찬 방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은성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이렇게 하니까 거실이 훨씬 넓어졌다. 그치. 작은 방은 에휴, 어쩔 수 없네. 짐이 너무 많아서 당분간은 창고로 써야겠어. 은성은 물을 잔뜩 머금은 손뭉치를 삼킨 듯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쾌감으로 번들거리는 남편의 눈동자. 그는 정말 은성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오늘은 10월 12일입니다. 사흘 전 전라도에 계신 친정엄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위가 쓰리고 아파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고 하셨죠. 검사 일정을 잡으려면 며칠 걸릴 테니 서울에서 3, 4일 정도 머물러야 할 것 같다고요. 은성이 거실에서 그 전화를 받고 야구 중계를 보던 박민석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얼굴에 스치던 그 노골적인 혐오감을 은성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장모님이 오신다고? 어디서 주무시게? 우리 집 방 2개밖에 없잖아. 그때 그는 양념이 잔뜩 묻은 치킨을 손에 든 채 심드렁하게 말했었죠. 작은 방 비어 있잖아. 거기 치우면 되지? 은성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이 기상천외한 가정 내 대이동이 시작된 겁니다. 은성은 고개를 숙여 낡아서 보풀이인 자신의 실내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기억은 녹슨 칼날처럼 그녀의 뇌리를 휘저었습니다. 결혼 전 박민석이 처음 친정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3년을 애지중지 키우던 씨암탉을 잡으셨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달걀 공급원이었던 그 닭을요. 엄마는 삐걱거리는 밥상머리에서 박민석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은성이 서울에서 혼자 고생이 많아. 우리는 멀리 있어서 챙겨주지도 못하니 자네만 믿네? 앞으로 잘 부탁하네. 그때 박민석이 뭐라고 했던가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선량한 사람처럼 활짝 웃으며 호언장담했습니다. 장모님, 걱정 마십시오. 서울 집도 장모님 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 오세요. 장모님 방은 항상 비워두겠습니다. 항상 비워두겠다던 그 방. 은성은 폐타이어와 찢어진 박스, 고장난 러닝머신이 입구까지 막아버려 문조차 닫히지 않은 눈앞의 방을 다시금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약속한 방이었습니다. 민석 씨. 은성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때문에 코끝이 시큰거렸습니다. 엄마, 모레면 도착하셔. 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엄마는 어디서 주무셔? 박민석은 기다렸다는 듯 짐짓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나도 그게 참 고민이네. 근데 당신도 보잖아. 이 많은 짐을 어디다 둬. 전세 보증금은 미친 듯이 오르고 더 큰 집으로 이사갈 형편은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좀 좁게 살아야지. 그가 다가와 은성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성은 슬그머니 몸을 피해버렸습니다. 허공에서 갈 곳을 잃은 그의 손이 머쓱하게 코를 문질렀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이야. 박민석이 목소리를 낮추며 짐짓 합리적인 제안이라도 하는 양은근한 말투로 속삭였습니다. 장모님 며칠 계시다 가시는 거잖아. 그냥 거실 소파에서 좀 주무시면 안 될까? 이 소파 비싼 거라 펼치면 침대보다 더 푹신해. 아니면 바닥에 이불 깔아도 되고. 요즘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서 따뜻하잖아. 위암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검사를 받으러 올라오시는 60 넘은 노인에게 좁디 좁은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라니요. 아니면 거실 바닥에서 객식구처럼 지내라니요. 멀쩡한 빈방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고서 말입니다. 은성은 남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말끔하고 잘생긴 얼굴, 사무직 회사원 특유의 영민함과 세련미가 흐르는 그 얼굴이 순간 징그러운 파충류의 피부처럼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 은성이 되물었습니다. 바람 빠지는 듯한 헛웃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딱 며칠이잖아. 장모님 시골분이라 딱딱한 온돌방 익숙하시니까 이 정도 소파면 호텔이지 뭐.
박민석은 실실 웃으며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고, 힘쓰니까 목 타네. 여보, 얼음물 있어? 한 잔만 줘. 은성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들고 있던 유리잔이 심하게 떨려 얼음물이 손목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차가운 줄도 몰랐습니다. 손에 든 컵을 저 뻔뻔한 뒤통수에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저 방을 가득 채운 쓰레기들을 창밖으로 다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이 가증스러운 평화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성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금니를 풀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의 하얀 조명이 시리도록 차갑게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생수병을 꺼내 뚜껑을 비틀어 땄습니다. 여기. 박민석은 물을 받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반병을 단숨에 비우고는 만족스러운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캬, 이제 좀 살겠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장모님도 우리 같은 젊은 부부 사정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은성은 꿀꺽거리는 그의 목을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마른 우물처럼 캄캄했습니다. 그래. 그녀가 나직이 대꾸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라곤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분명 이해하실 거야. 사흘 뒤 밤, 서울에는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며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수많은 젖은 손바닥이 유리를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성은 식탁에 앉아 기계적으로 밥을 씹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박민석이 가장 좋아하는 닭볶음탕이 놓여 있었고 붉은 국물 위로 기름기가 번들거렸습니다. 박민석은 닭 다리를 뜯으며 스마트폰으로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크크크 하고 새어나오는 웃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렸습니다. 그때 은성의 휴대폰 화면이 조용히 켜졌습니다. 진동도 없이 그저 빛만 깜빡였습니다. 은성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남동생 지훈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누나, 엄마는 이제 주무셔. 검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양성일 확률이 높대. 너무 걱정하지 마. 며칠 동안은 엄마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 내 침대 엄마 드리고 나는 친구네 가서 자면 돼. 누나도 알잖아. 내 반지하 방이 좀 습하긴 해도 제습기 틀면 지낼 만해. 그러니까 매형이랑 괜히 싸우지 마. 엄마가 누나네 패 끼치기 싫으시대. 이어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어 왔습니다. 어두침침한 형광등 불빛 아래 엄마가 동생의 비좁은 싱글 침대 위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계셨습니다. 시골에서 가져온 낡은 소미불을 덮고서요. 벽지 모서리에는 거뭇거뭇한 곰팡이 자국이 선명했고 침대 머리맡에는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빗물을 받치기 위해 놓아둔 플라스틱 대야가 보였습니다. 은성의 손가락이 화면 속 엄마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눈물이 툭 떨어져 액정 위에 번졌습니다. 패 끼치기 싫다는 글자가 눈물에 젖어 일그러졌습니다. 어제 엄마와 통화했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엄마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은성아, 김서방 일하느라 바쁜데 집도 좁다며 내가 가서 뭐 하겠니? 지훈이네 집 참 좋더라. 병원도 가깝고 정말 괜찮아. 그때 전화기 너머로는 반지하 특유의 웅웅거리는 울림과 창문 바로 옆을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려왔었습니다. 그것은 서울 가장 낮은 곳의 소리였습니다. 엄마는 사위가 혹여나 불편해할까봐 제 발로 그 축축한 굴 속으로 기어들어 가신 겁니다. 왜 그래? 누구한테 연락 왔어? 갑작스러운 박민석의 목소리에 은성의 상념이 깨졌습니다. 은성은 조건반사적으로 휴대폰 화면을 끄고 엎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니야. 보험 가입하라는 스팸 문자야? 은성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젓가락을 들어 닭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부드러운 살코기였지만 입안에서는 마치 촛농을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민석은 별다른 의심 없이 뼈를 발라내며 휴지로 입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짐짓 아무렇지 않다는 듯 툭 내뱉었습니다. 참, 여보. 장모님 이번에 처남내서 지내신다니까 말인데 우리 작은 빵 창고 말이야. 이제 슬슬 정리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은성의 젓가락질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박민석을 쏘아보았습니다. 박민석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콜라를 컵에 따르는 척했습니다. 검은 액체가 거품을 일으키며 치익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엄마가 다음 달에 서울 구경 한번 오고 싶으시대. 박민석이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가벼운 말투였습니다. 알잖아. 어머니 평생 소원이 경복궁 구경하는 거, 오신 김에 우리 사는 것도 좀 보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말인데 그때 맞춰서 작은 빵 좀 비워서 어머니 며칠 편하게 지내다 가시게 하면 어떨까 해서. 비운다고? 은성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탁하는 마찰음이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타이어랑 잡동사니들 주말에 고물상 불러서 싹 치우면 돼. 러닝머신도 고치거나 당근마켓에 팔아버리고. 깨끗하게 치우고 새 이불 한 채 사다 놓으면 어머니도 편하실 거야. 박민석은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절대 치울 수 없는 불가항력의 창고라던 그 방이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해결 가능한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은성은 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방은 비울 수 없는 방이 아니라 장모에게 내어주기 싫은 방이었던 겁니다. 공간 부족이라는 핑계는 오직 흙냄새 나는 시골 노인, 그녀의 어머니에게만 적용되는 법칙이었습니다. 반면 경기도에 살며 은성의 김치가 짜니 싱겁니 타박이나 하는 시어머니에게는 언제든 쾌적한 게스트룸으로 변신할 수 있는 곳이었죠. 발끝에서부터 차가운 한기가 올라와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은성은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생리적인 구역질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혐오감이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파리를 삼킨 듯 위장이 뒤틀렸습니다.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시어머니가 하객들 앞에서 은성의 손을 잡고 말했었죠. 이제 너는 우리 박씨 집안 사람이다. 민석이 잘 내조해라. 큰일 할 남자니까. 그때는 그게 덕담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건 노예 낙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은성은 아내도 동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부속품일 뿐이었고 그녀의 친정은 그 부속품에 딸려온 귀찮은 혹덩어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보, 내 말 듣고 있어? 박민석이 대답 없는 은성의 눈앞에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은성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동자 깊은 곳의 우물은 이제 단단한 빙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가슴속에서 타오르던 불길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들었어. 은성이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대청소할까? 당신은 박스 정리 좀 하고 무거운 타이어는 내가 옮길게. 박민석은 벌써부터 신이 나서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은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릇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접시들이 부딪히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주방을 갈랐습니다. 안 돼. 뭐가 안 돼? 박민석이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은성은 접시를 들고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등을 돌린 채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쏴 쏟아지는 물소리가 그녀의 목소리에 섞인 비릿한 조소를 감추어 주었습니다. 이번 주말은 안 된다고. 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맡아서 주말 내내 출근해야 해. 그리고 은성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고개를 돌려 더없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러닝머신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나 봐. 지금 숙이지도 못하겠어. 무거운 건 절대 못 들어. 박민석은 입을 벙긋거리며 뭐라 반박하려 했지만 고통으로 찌푸린 은성의 얼굴을 보자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럼 나 혼자 다 하라고. 그가 입을 삐죽거리며 투덜댔습니다. 정하고 싶으면 당신 혼자 해. 근데 그 박스들 안에 내 계절 옷이랑 중요한 서류들 섞여 있어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나중에 없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은성은 쐐기를 받고는 다시 설거지에 열중했습니다. 세제 거품에 씻겨 내려가는 기름때를 보며 은성은 생각했습니다. 청소. 꿈도 꾸지 마. 그 방을 쓰레기장으로 만든 게 당신이라면 그 방은 영원히 쓰레기장으로 남아야 해. 내 엄마가 빗소리 들리는 반지하 방에서 쪽잠을 자야 한다면 이 집구석에서 편히 잠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로부터 2주간 은성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박민석이 틈을 봐서 짐을 조금이라도 치우려 하면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새로운 짐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화요일에 박민석이 헌책 뭉치를 벌이자 수요일 저녁 은성은 회사 창고 정리할 때 나왔다며 바퀴 빠진 거대한 이민 가방 2개를 들고 와 빈자리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박민석이 통로를 막아선 가방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그거. 겨울 이불 넣어두려고 가져왔어. 튼튼하고 좋네 뭐. 은성은 소파에 누워 마스크팩을 붙인 채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금요일에 박민석이 러닝머신 위치를 좀 바꿔보려고 낑낑거리자 은성은 베란다 구석에 있던 말라 비틀어진 대형 화분 2개를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잎이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은 행운목과 가시가 흉측하게 돋은 선인장이 러닝머신 양옆을 호위무사처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 다 죽었잖아. 이걸 왜 방에 들여놔? 박민석이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풍수질이야. 은성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점쟁이가 그러는데 그 방 위치에 죽은 나무를 둬야 액땜이 된대. 당신 요즘 회사 일 안 풀린다며? 그게 다 그 방이 비어서 잡기가 들어서 그렇다나 뭐라나. 박민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 미신을 맹신하는 그는 댁댐이라는 말에 찜찜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차마 죽은 나무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방의 쓰레기 더미는 줄어들기는커녕 마치 자가 증식하는 괴물처럼 몸집을 불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울 하늘은 며칠째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 있었습니다. 단잠에 빠져있던 은성을 깨운 건 신경질적으로 울려대는 초인종 소리였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그것은 예의 바른 방문 알림이 아니었습니다. 다분히 공격적이고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숴버리겠다는 듯한 폭격에 가까웠습니다. 은성은 부스스 눈을 뜨고 전자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박민석은 이미 일어나 거실에서 허둥지둥 바지를 꿰입고 있었습니다. 아, 나가요. 나가. 누구세요? 아침부터. 박민석이 잠옷바람으로 인터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은성은 침대에 걸터앉아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뱀처럼 등줄기를 타고 기어올랐습니다. 엄마. 거실에서 들려온 박민석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은성은 순식간에 잠이 달아났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침실을 나와 복도 어둠 속에 섰습니다. 인터폰 화면 가득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바른 부담스러운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는 형형색색의 보자기로 싼 거대한 짐 보따리 3개와 김치 국물이 셀까 봐 랩으로 칭칭 감은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 2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민석아, 문 안 열고 뭐하냐? 무거워 죽겠다. 내가 금방 담근 깍두기랑 내가 환장하는 사골국 얼려서 가져왔다. 시어머니의 걸걸한 목소리가 인터폰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박민석이 사색이 되어 은성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여전히 폐타이어와 죽은 나무, 고장난 러닝머신으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작은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친정엄마를 막기 위해 스스로 쌓아 올린 철옹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성벽은 그가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손님을 맞이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박민석은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허공에 헛손질을 해댔습니다. 방방 아직 하나도 못 치웠는데... 은성은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섰습니다. 불에 댄 개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의 꼴을 보니 입꼬리가 저절로 비릿하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 광경을 감상할 뿐이었습니다. 끼리리릭. 박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결국 문 열림 버튼을 눌렀습니다.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멜로디가 울렸습니다. 아이고, 내 강아지. 아니, 우리 아들. 현관문이 활짝 열리자 마늘 냄새와 젓갈 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등산복 차림에 뽀글거리는 파마머리를 한 김순자 여사가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마치 중전차처럼 현관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 집안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라는 듯한 당당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오신다고 미리 언질이라도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박민석은 허리가 휠 정도로 무거운 짐을 받아들며 징징거렸습니다. 말은 무슨. 내 새끼 보고 싶어서 왔는데 허락받고 와야 하냐? 시어머니는 신발을 벗으며 현관의 살림살이를 매의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신발장이 왜 이렇게 뿌였니? 청소 안 하냐? 그나저나 애미는? 아직도 자냐? 은성은 깊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얼굴 근육을 움직여 표정을 정돈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 이에 바르지만 온기라곤 전혀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눈꺼풀을 들어 은성을 한 번 쓱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해가 중천인데 이제 일어나? 민석이가 오냐오냐 하니까 아주 상전이 다 됐구나. 됐고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이 김치통이나 받아라. 냉장고에 넣을 때 국물 흘리지 말고. 은성이 건네받은 김치통은 묵직했습니다. 표면에 맺힌 차가운 물방울이 그녀의 양손을 적셨습니다. 아이고, 고속버스를 3시간이나 탔더니 허리가 끊어지겠네. 시어머니는 주먹으로 허리를 퉁퉁 두드리며 거침없이 작은 빵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석아, 나 방에 가서 좀 눕자. 이불 좀 깔아라.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민석은 양손에 거대한 보따리를 든 채 석고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이미 작은 빵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박민석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컥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늑한 손님방이어야 할 그곳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거대한 러닝머신이 방 한가운데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었고 그 위에는 낡아빠진 이민 가방 2개가 위태롭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시커먼 폐타이어 4짝이 탑처럼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말라 비틀어진 행운목이 마치 죽은 귀신의 손처럼 앙상한 가지를 허공으로 뻗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찢어진 박스와 헌 신문지, 정체불명의 전선들이 뱀처럼 뒤엉켜 굴러다녔습니다. 커튼 틈으로 들어온 햇빛 속에서 먼지가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선 시어머니는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입을 딱 벌린 채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5초가 흘렀을까요? 이게 다 뭐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이 베란다 유리를 깨뜨릴 듯 울려 퍼졌습니다. 쓰레기장이냐? 니들 쓰레기통 속에서 살림 차렸어? 그녀는 획 몸을 돌려 박민석과 은성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손가락이 분노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석아, 이게 무슨 꼴이야? 내 방은? 내가 잘 곳은 어디냐고? 박민석은 비 오듯 땀을 흘리며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는 결국 은성에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내며 얼른 핑계라도 대보라는 듯 눈짓을 했습니다. 그게 어머니, 사실은 박민석이 더듬거렸습니다. 요즘 집에 짐이 너무 많아서 정리 중이라. 정리를 이따위로 해. 시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이 먼 길을 왔는데 고작 보여준다는 게 쓰레기 덤이냐? 그럼 난 어디서 자? 내가 잘 곳은 어디냐고. 어머니의 호통에 정신이 혼미해진 박민석은 급기야 이 집안에서 늘 그래왔듯 만만한 아내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 얄팍한 가장의 권위라도 세워보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는 획 고개를 돌려 은성을 노려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은성, 너 뭐해? 멍하니 서서.
어머니 화나신 거 안 보여? 당장 가서 안 치우고 뭐 하냐고. 저 박스들 치우고 침대 비워. 빨리. 그의 목소리는 컸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려는 비겁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성은 아일랜드 식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고 손에는 빨간 사과 한 알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고함에도 그녀는 평소처럼 당황하거나 허둥지둥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과도를 집어들어 사과 껍질을 천천히 깎아 내렸습니다. 붉은 껍질이 뱀처럼 길게 늘어지며 바닥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사각. 은성이 사과를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고요한 거실의 청량한 저작음이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사과를 씹으며 입안 가득 퍼지는 새콤달콤한 과즙을 음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길길이 날뛰는 남편과 넋이 나간 시어머니를 차분한 눈으로 응시했습니다. 치우라고. 은성이 사과를 꿀꺽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구슬처럼 또렷하게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석 씨, 지금 잠꼬대해? 그녀는 소파로 걸어가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조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랬잖아. 잊었어. 은성은 턱짓으로 쓰레기가 가득 찬 방을 가리키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집에 짐이 너무 많아서 공간을 도저히 낼 수가 없다고. 위암 검사 받으러 올라오시는 우리 엄마도 곰팡이 핀 반지하 방이나 차가운 마루바닥에서 주무셔야 한다며. 은성은 잠시 말을 멈추고 시어머니의 당황한 얼굴을 날카로운 칼날 같은 시선으로 훑은 뒤 창백하게 질린 박민석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어머니는 건강하시잖아. 젓갓종이 박스 위에서 못 주무실 이유가 뭐 있어? 저기 봐의 타이어 가운데가 온폭 파인 게 요 하나 깔면 딱 둥지 같고 좋겠네. 순식간에 공기가 빨려나간 듯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뭐라고. 장거리 이동으로 붉게 상기되었던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보라색 시도를 칠한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녀는 민석이 작년 연말 보너스로 사준 명품 핸드백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철퍼덕. 가죽 가방이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박민석, 너 들었냐? 지금 저 여편네가 짓거리는 소리 들었냐고. 시어머니가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큐빅이 박힌 손톱이 은성의 코끝을 가리키며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감히 시어미한테 타이어에서 자라고? 개처럼 박스 깔고 자라고? 이게 내가 말한 현모양처냐? 박민석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주도권을 뺏겼다는 공포가 끓는 기름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소파로 다가와 은성의 손에 들린 반쯤 먹은 사과를 거칠게 쳐냈습니다. 사과가 카페트 위로 굴러떨어지며 먼지를 뒤집었었습니다. 한은성, 너 미쳤어. 박민석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목의 핏대가 지렁이처럼 꿈틀거렸고 튀어오른 침방울이 은성의 뺨에 닿았습니다. 당장 어머니한테 사과해. 무릎 꿇고 빌어. 당장. 은성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뺨에 묻은 침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어 폭발 직전인 남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저 손이 참 따뜻했었는데요. 5년 전 어느 겨울밤 남산 카페 테라스에서 얼어붙은 은성의 손을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고 녹여주며 그가 말했었죠. 은성아, 내 주머니가 내 난로야. 앞으로 널 춥게도 서럽게도 안 할게. 그때의 온기와 지금 당장이라도 뺨을 올려붙일 듯 치켜든 저 손이 오버랩되면서 은성은 헛웃음이 나올 만큼 비참하고도 우스꽝스러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과 안 하면 은성의 목소리는 고요한 늪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안에 박민석이 기가 차다는 듯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획 돌아서서 주방으로 달려가더니 은성이 사과를 깎던 과도를 집어들고 와 탁자에 거칠게 내리꽂았습니다. 사과 안 할 거면 이 집구석에서 나가.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갚고 있는 집이야. 살기 싫으면 당장 꺼지라고. 그래. 나가라.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양손을 허리에 얹고 침을 튀겼습니다. 이런 싹수 없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민서가 내쫓아라. 저런 거 데리고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다. 은성은 탁자 위에 꽂힌 섯을 퍼런 과도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늘하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탁자 아래 서랍에서 낡은 황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다른 그 봉투의 하얀 실타래를 마치 귀한 선물을 개봉하듯 우아한 손놀림으로 풀었습니다. 민석 씨, 뭐 하나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은성은 봉투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과도 바로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류 표지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마크와 함께 굵은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 집 언제부터 당신이 갚았는데? 박민석이 멍하니 멈칫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서류를 향했고 소유자란에 꽂혔습니다. 거기에는 단 3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한은성. 박민석이라는 이름도 공동명의라는 글자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박민석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서류를 집어 들어 넘겼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분명 전세라고 나중에 매매로 돌리면서 결혼할 때 이 집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혼수였어. 계약금 내가 냈고 당신은 차 할부금 갚아야 한다. 시댁에 생활비 보내야 한다면서 징징거려서 대출이자도 5년 내내 내가 냈잖아. 은성이 싸늘하게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당신이 생활비라고 쥐꼬리만큼 내놓은 돈, 장을 몇 번 보면 없어지는 그 돈으로 이 집을 샀다고? 양심이 있으면 말을 해봐. 기억이 썰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집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박민석은 얼버무리거나 친구들 앞에서 우리 집이라며 으스대곤 했습니다. 은성은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려 굳이 정정하지 않았었죠. 그 침묵이 그에게는 달콤한 최면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은성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였습니다. 당신들이 그 방을 창고 취급하길래 나도 놀리기 아까워서 새를 놨어. 사흘 전 당신이 저 방에 3번째 타이어를 굴려 넣던 날 말이야. 세세를 줬다고 박민석과 시어머니의 눈이 동시에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지금 생판남을 집에 들였다는 거야? 우리 엄마랑 같이 살게. 박민석은 도저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당신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건 아니고. 은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치맛자락을 털며 넋이 나간 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세입자가 저 방을 쓸 거야? 그리고 당신들은? 그녀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간 다 됐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처럼 다급하지 않은 길게 한 번 울리는 묘하게 예의 바른 소리였습니다. 딩동. 은성은 망부석이 된 남편을 지나쳐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검은색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피어싱을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피부에 다소 음침한 눈빛을 한 그는 거대한 등산 배낭을 메고 양손에는 검은 천으로 덮인 유리 사육장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성이 중개인을 통해 구한 특수세입자 휴학 중인 생물학과 학생 김현수였습니다. 한은성 씨 되시죠? 입주하러 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굵고 낮았습니다. 어서 와요. 저 방 쓰면 돼요. 은성이 길을 비켜주며 쓰레기로 가득 찬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미안해요. 전세입자가 쓰레기를 좀 두고 갔는데 마음대로 처리해도 돼요? 김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무거운 유리 상자를 들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가 시어머니 곁을 지날 때 퀴퀴하고 비릿한 흙냄새가 훅 풍겼습니다. 누구냐 넌. 시어머니가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상자는 또 뭐고? 김현수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무표정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유리 상자를 덮고 있던 검은 천을 걷어냈습니다. 쉬. 미세하지만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 상자 안 굵은 나뭇가지 위에는
어른 팔뚝만 한 노란색 구렁이가 다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천천히 삼각형 머리를 들어 올리더니 차가운 새로 동공으로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새빨간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아, 으아. 아파트를 찢어발길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엉덩방아를 찧으며 주저앉았고 뒤집힌 거북이처럼 허우적대며 뒤로 물러나다 신발장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뱀이다. 뱀. 민석아. 뱀이야. 박민석 역시 사색이 되어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파충류를 제일 끔찍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은성아, 이게 무슨 짓이야. 그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학생을 가리켰습니다. 빨리 내보내. 저 징그러운 것 좀 치우라고. 왜 내보내? 은성은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어 이 난장판을 감상했습니다. 내 세입자야. 계약서도 썼고 보증금에 월세 6개월치 선불로 다 받았어. 그리고 이 학생이 키우는 애들은 조용해서 좋아. 누구처럼 시끄럽게 굴지도 않고. 김현수는 주변의 비명 따위는 안 들린다는 듯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타이어와 박스 더미를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배낭에서 접이식 야전삽을 꺼내 능숙하게 타이어를 한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고장난 러닝머신 위에 뱀 사육장을 소중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이어서 그가 두 번째 상자의 천을 걷었습니다. 그 안에는 울퉁불퉁한 돌기가 돋아난 거대한 도마뱀이 모래 위에 엎드려 문 밖에 서 있는 박민석을 멍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쳤어, 너 진짜 돌았군. 박민석이 벽을 짚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은성을 보는 그의 눈빛은 악마를 보는 듯 했습니다. 안 미쳤어. 은성이 탁자 위에 등기 권리증을 집어들어 먼지를 툭툭 털었습니다. 민석 씨, 당신이 이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싶어 하길래 내가 완벽하게 만들어준 거야? 우리 엄마는 사람 사는 방에 못 들어오게 하더니 도마뱀한테는 방을 내주게 생겼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말투에서 일말의 온기조차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짐 싸 어머니 모시고 당장 나가. 뭐라고? 박민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나를 쫓아내겠다고? 내가 내 남편이야. 전 남편이지. 은성이 정정했습니다. 이혼 소장은 회사로 보낼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여긴 내 집이고 누구를 재울지는 내가 결정해. 내 세입자는 시끄러운 이웃을 싫어하거든. 마치 은성의 말에 맞장구라도 치듯 작은 방에서 김현수의 음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줌마,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우리 애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물어요. 시어머니는 히익 소리를 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은성아 여보, 박민석은 그제야 이 모든 게 장난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냉담한 아내의 표정, 테이블 위에 등기 권리증, 그리고 파충류가 우글거리는 방, 그의 멘탈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진짜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장모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방도 내가 다 치울게. 제발 저 학생 좀 내보내줘. 내가 지금 당장 타이어 다 갖다 버리고 어머니 주무시게 할게. 응. 제발. 그가 은성의 손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은성은 벌레를 피하듯 몸을 피했습니다. 늦었어. 은성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천근만근의 무게로 그를 짓눌렀습니다. 당신이 러닝머신으로 방문을 틀어막았을 때, 우리 엄마더러 반지하 가서 자라고 했을 때, 당신 엄마 편하게 재우겠다고 우리 엄마를 쓰레기 취급했을 때 이미 늦었다고. 그녀는 현관으로 걸어가 도어록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에 찬바람이 쌩하고 들어왔습니다. 10분 줄게. 10분 뒤에 안 나가면 주거 침입으로 경찰 부를 거야. 10분 후. 아파트 단지 화단 앞 벤치. 박민석은 식은땀에 젖은 회색 맨투맨 티셔츠 차림으로 헌 옷가지가 쑤셔 박힌 비닐봉지 2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여전히 혼이 나간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에 넣지도 못한 김치통을 품에 꼭 껴안고 있었는데 붉은 김치 국물이 흘러나와 값비싼 등산복을 엉망으로 적시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피난민의 짐짝 같은 보자기 3개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낙엽을 굴렸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단지 내를 오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습니다. 302호 최 여사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이 광경을 보고 멈칫하더니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어머, 박 선생님 아니세요? 아침부터 노모 모시고 무슨 일이래요? 박민석은 수치심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의 수군거림, 지나가는 고등학생들의 키득거리는 소리, 심지어 지저대는 강아지 소리까지 모든 게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15층 베란다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커튼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은행의 말림이었습니다. XX은행 입금 50만 원. 적요, 전세 보증금 반환, 쓰레기 처리비 공제. 이어서 은성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결혼할 때 폼 잡으면서 냈던 그 쥐꼬리만 한모 보증금이야. 폐타이어랑 쓰레기 치우는 비용 뺐어. 그 돈 들고 어머니 모시고 가서 효도나 실컷 해. 박민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50만 원 서울 한복판에서 5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괜찮은 호텔 2박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민석아,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정신이 좀 돌아온 시어머니가 벤치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팔자가 이게 뭐냐? 며느리한테 쫓겨나고 뱀 구경이나 하고 아이고. 그녀의 통곡 소리에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박민석은 전례 없는 절망과 피로를 느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어머니, 그리고 한때 자신의 것이라 착각했던 저 위의 따뜻한 집. 그곳엔 그를 위한 등불이 있었고 따뜻한 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등불을 끄고 국그릇을 걷어찬 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엄마, 그만 울어요. 박민석의 목소리는 죽어가는 노인처럼 쉬어 있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허리를 숙여 무거운 보따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요. 어디로 가냐? 시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박민석은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찜질방이요. 이 화려한 도시 서울에서 지금 당장 그들을 받아줄 곳은 그곳뿐이었습니다. 따뜻한 침대 대신 딱딱한 바닥과 땀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그들은 수많은 갈 곳 없는 사람들과 섞여 웅크린 채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를 곱씹어야 할 것입니다.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마른 낙엽 하나가 박민석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털어낼 생각도 못한 채 비틀거리는 노모를 부축하여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서울의 차가운 거리 속으로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15층 창가. 커튼 자락을 살짝 걷어낸 은성은 개미처럼 작아진 두 사람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젊은 세입자가 도마뱀을 다시 상자에 넣고 있었습니다. 누나, 연기 괜찮았죠? 남자가 모자를 벗자 앳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음침했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장난기 가득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뱀 사실 촬영용 소품이에요. 고무로 만든 건데 진짜 같죠? 은성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진짜 같았어. 그녀는 굳게 닫혀있던 작은 방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러닝머신은 치워졌고 타이어들도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활짝 열린 창문으로 햇살이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와 춤추는 먼지를 비췄습니다. 아직 좀 어수선하지만 꽉 막혔던 공기가 드디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성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것은 묵은 먼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끝.